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4월 26일 금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민선 7기 공약인 작업복 세탁소 건립의 시간을 끄는 사이 광주의 공약을 배워간 경남은 2달 만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비던전의 소방안전이 위험 수준입니다. 특별 점검 결과 위반 사례가 100건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5월부터 광주 위생마립장의 가연성 쓰레기 반입이 중단됩니다. 자치구에는 비상이 걸렸고 쓰레기 대란도 우려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는 민선 7기 시작부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1년간 첫 발도 못 댔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정책을 벤치마킹한 경상남도는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 2달 만에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광주와 경남의 차이가 어떻게 달랐는지 김인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광주시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추진한 건 지난해 7월부터입니다. 9달간 뭘 했는지 보니 세탁소가 있는 대기업 실태조사에 2달을 쓰고 공식 간담회를 한 번 한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겠다며 4천만 원의 추경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설득에 실패하면서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사업 추진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세탁을 하남 산단 근로자 정모 씨입니다. 그런 게 좀 현실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로 공약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약간 실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2달 전 광주시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한 경상남도는 착수와 동시에 성과를 냈습니다. 일단 대화 테이블을 곧장 마련했습니다. 김해시 등 산단이 있는 지자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경제인 총연합회 등 재계까지 모아 대화하고 역할을 나눠 예산을 줄였습니다. 도화시는 예산을 반반씩 부담해 수요와 실태를 조사하고 장소와 장비 제공을 맡았습니다. 노동계는 세탁소 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고 사용주들은 비정규직 작업복을 세탁해주지 않는 차별 실태를 고치고 세탁소 이용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활기업의 운영을 맡겨 자활기금을 인건비로 활용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고용을 증진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확장시키기로 했습니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수요 경남도청 조사하고 주무관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냐 이런 것이 아니고 이 과정에서 어떤 또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민선 7기 공약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광주가 용역 예산 추경으로 시의회와 밀고 당기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경남은 사회 주체들 간 대화로 예산도 줄이고 사회 기여형 모델까지 만들었던 겁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한비던전에서 최근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소방당국이 점검해봤더니 위반 사항이 100건 가까이 적발됐고 개선하라는 지침은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한빛 2호기 자재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일부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는데 다행히 150m 떨어진 한빛 2호기까지 불이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자체 소방대에 의해 진화되긴 했지만 40분 가까이나 계속된 화재에 주민들과 직원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한빛원전의 화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7개월간 이곳 한빛원전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라 5건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의회가 소방특별점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장세일 생명을 전남도의회 위해서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의원입니다. 소방본부하고 이번에 특별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영광소방서가 확인해봤더니 한빛원전이 소방법 등을 어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비상탈출구가 선반으로 가로막혀 있었는가 하면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 윤활유가 보관되는 등 모두 96건이 적발됐습니다. 소방 분야하고 영광소방서 위험물 분야 관계자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기간을 5월 4일까지 기간을 줘서 그때까지 조치 명령을 완비토록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검과 지적이 현장에 반영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한수원은 지난해 8월 화재 이후 불이 나면 자체 진화와 동시에 소방서에도 즉시 신고하도록 지난해 10월 규정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한빛 1호기 경납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서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 진화에 나섰고 소방서에는 37분이 지나서야 알렸습니다.
작은 화재도 일어나선 안 되는 시설에서 잇따라 불이 나고 있는 한빛원전. 허술한 안전관리와 사후 대책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시가 다음 달부터 위생매립장의 가연성 쓰레기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주 열병합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광주 위생매립장의 수명 단축이 예상되자 내린 결정입니다. 반입 금지가 초일기에 들어가면서 각 자치구에는 비상이 걸리고 쓰레기 대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압축 쓰레기가 매립장에 묻히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로 수거된 페트병이나 비닐봉지이지만 음식물 등으로 오염돼 재활용 불가 판정을 받은 잔재 쓰레기입니다. 이중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쓰레기는 고체 연료로 만들어져 나주 열병합 발전소 연료로 쓰일 예정이었지만 가동이 중단된 탓에 매립장에 묻혀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재활용되지 못한 잔재 쓰레기들을 모두 매립하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런 가연성 쓰레기, 다시 말해 불에 타는 쓰레기는 매립을 하지 못합니다. 광주시가 광역위생 매립장을 더 오래 쓰기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만 매립해야 하는데 불에 타는 쓰레기까지 매립하다 보니 매립장의 수명이 30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매립장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특단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활용 잔재물이나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는 가연성은 받지 않고 광주시로서는 고육지책이지만 문제는 자치구들이 이 잔재물을 다 떠안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로서는 소각이 유일한 대안인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자치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톤당 2만 원을 주고 매립장에 쓰레기를 묻었다면 이제는 톤당 20만 원 이상을 주고 민간 쓰레기 업체를 통해 태워 없애야 합니다. 광산구는 1년에 144억 원, 남구는 10억 원 이상이 예상되는데 다른 자치구들은 얼마의 예산이 추가될지 예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안 받으려고 하니까 광주시 동구 관계자입니다. 예산 확보도 지금 안 된 상태고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거나 대안이 없을 경우 가연성 쓰레기가 거리에 넘쳐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연성 쓰레기 위생 매립장 반입 금지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쓰레기 대란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손해배상 소송에 앞장서온 시민 모임이 결성 10주년을 맞아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 행사를 열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어제 저녁 광주 상무지구에서 1.15프 형식의 후원 행사를 열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싸움에 시민들의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시민 모임은 이번 후원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투쟁 동력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의 한 클럽 직원들이 마약을 반입하려던 외국인들을 적발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태국인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광주의 한 클럽에 필로폰과 야바 등 마약을 들고 들어가려 시도했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클럽 직원에게 들키자 달아났고 한 달 뒤인 지난 3월 17일 이 클럽에 다시 들어가려다 이들의 인상착의를 기억한 직원이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평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 광주지방 기상청은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하는 비는 밤까지 이어져 자정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겠다며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은 10도입니다. 이상으로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아이 키우는데 남자 여자가 어딨나? 육아휴직 잘 갔다 와. 유치원 끝날 시간이잖아. 걱정 말고 가. 잠깐만요. 아이들 지나가게 제가 비켜드릴게요. 당신의 배려가 아이를 키우는 힘이 됩니다. 내 아이란 마음으로 함께하면 어떨까요?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윤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가히 막말 전성시대인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이 막말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고, 그중에서도 정치권의 막말은 비난과 고성 그리고 폭언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런 막말에 대해서 오늘 사회학 심리학적 관점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김윤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100세 시대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예방하기에 있어서 특히 치아관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평생 건강을 위해서는 전립 때부터 관리가 몹시 중요하다는 건데요. 100세 시대,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치아관리의 필요성,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세움치과 윤성민 원장 직접 만나봅니다. 부서 간의 벽을 허물거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공직사회에서 좀 드문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권위주의적 문화를 좀 바꾸고 누구나 스스럼 없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공직사회가 달라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 쓰는 행정가, 또 인문학적 공직자라고 불리는 분이 지역에 있는데요. 소통의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그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재 광주광역시 부시장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와, 피곤해. 오늘 술 약속했어요? 이거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꼭 챙겨가세요. 농부가 짠 엉겅 퀴즈? 술 마시기 전에 미리미리 아셨죠? 역시 당신뿐이야. 음주 전후에 장수식품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과립과 차도 있어요. 검색창에 장수식품.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같은 웅천, 다른 세상. 웅천의 절대적 위에서 만나는 최고급 테라스 하우스, 골드클래스 테라스 힐. 이제 웅천을 내려다보며 사십시오. 행복 위에 지은 집, 여수웅천 골드클래스 테라스 힐. 4월 오픈 061-802-1600 골드디오. 동선동에 광주 0.1%만을 위한 MVG 저택이 옵니다. 호텔식 인테리어와 프리미엄 조식 서비스를 갖춘 럭셔리 라이프의 완성. 프레스티지 펜트하우스, 동선동 남양휴튼 MVG. 062-385-8988 남양건설 MVG그룹.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제1풍경체. 이제 광주 북구의 풍경을 바꿉니다. 새로운 중심에서 만나는 1556세대 프리미엄 대단지. 제1풍경체 센트럴파크. 광주의 변화는 풍경체로부터. 5월 오픈 예정. 1899-2195 제1건설. 5.18 민주화 운동과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한 망언을 비롯해서 막말 정치가 판치는 요즘입니다. 도를 넘는 정치인들의 막말은 소수의 일탈일까요? 아니면 사회적인 현상일까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김윤태 교수 연결해서 막말 정치가 판치는 사회의 심리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최근 남발되는 이 정치적 폭언들을 보면 좀 지나치다,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막말 정치의 실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발언에 많은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이 주목을 하는데 네. 너무 품위가 없는 정도를 넘어서서 심한 모욕이나 이런 막말을 하는 현상 때문에 큰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뭐 김진태, 뭐 김순례 이런 의원들이 네. 5.18 그 관련 공청회에서 좀 망언들이 쏟아져 나와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마 네. 80년 광주에서 이걸 이용해서 민주화 운동이 사실은 뭐 당시에 북괴군이 왔는데 네네. 이게 뭐 내가 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식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고요. 네. 또 김순례 의원은 뭐 좀 방심한 사이에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 좌파들이 판을 지어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뭐 이런 말까지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네. 게다가 뭐 세월호 유족에 대한 막말도 뭐 그 차명진 뭐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네. 그 인터넷 SNS에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 자식의 죽음에 대한 동병상련을 회쳐먹는다, 뭐 찝져먹는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뭐 정진석 의원도 뭐 정말 징글징글하다 이런 표현까지 써서 많은 사람들을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네. 물론 뭐 정치적으로 이런 관심을 끌는 행동들이라는 의도가 이해는 되지만 네.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폭언을 통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국민의 여론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해도 너무한다 말의 정도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 한국 정치의 막말에도 역사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데 뭐 도가 지나친 막말이 이제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특히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야당 의원들 한나라당이었죠 당시에 뭐 네. 김대중 대통령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공업용 미신으로 입을 박아야 된다 뭐 이런 말로 뭐 파문을 일으킨 적도 있었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도 뭐 심한 무슨 놈자가 들어가는 욕설을 많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2008년도에 야당이 된 민주당도 사실은 뭐 이런 폭언의 가세를 내서 어떤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뭐 쥐박이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폭언들도 있기도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만 아니라 사실 민주당도 야당일 때 이런 폭언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권 전체가 이런 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네. 국민들의 지적도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이 언어 자체가 이 그 사회의 성숙성이나 세련미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런 막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특히 정치인들은 교육 수준이나 사회적 경력은 매우 다양하고 또 높은 수준인데 왜 이렇게 수준 낮은 폭언과 막말들을 일삼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어떤 유명한 학자는 뭐 그 나라의 정치인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치를 갖는다 이런 네. 말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이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인터넷이나 SNS가 더 확산되면서 더 이런 심한 행동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정치적 폭언이 뭐 소수의 그런 뭐 정치인이나 뭐 일부 언론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뭐 인터넷상에 보면은 네. 언론사의 그런 게시판에 그 막말들이 엄청나게 많이 대중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특히 소위 일간 베스트 저장소가 이제 대표적이고 그의 유사한 사이트들도 상당히 많은데 소위 이런 회원들은 뭐 특히 진보 진영, 여성이나 또는 전라도, 뭐 외국인들을 집중적으로 조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이는 어떻게 보면 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실한 그 분노 사회라고 할까요? 이런 사회적인 병리 현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회적 병리 현상을 해서 막말을 막 쏟아붓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치권의 스타가 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윤창중 씨도 뭐 그런 뭐 노무현 대통령 서거죽의 시민들의 그런 애도 집회를 황유병이 벌인 거리의 환각 파티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반대로 민주당 공천을 받던 김용만 씨도 미국의 뭐 라이스 장관에 대한 그런 폭언을 퍼부었지만 사실은 후보에서 사퇴하지 않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권에서 오히려 이런 막말하는 사람들로 유명해진 사람들을 사실은 뭐 영입을 하거나 뭐 그대로 뭐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야 이렇게 막말해도 괜찮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준다는 점에서는 다른 어떤 사회 분야보다 정치권에서 막말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네.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막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스타가 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이 막말을 계속 부추기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교수님, 요즘에 보면은 이런 막말들이 좀 고도의 이 정치적인 의도가 좀 깔려서 이런 막말들을 내뱉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물론 정치인들 자질론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뭐 자신의 부구만 빼고 언론에 나올수 좋다 이런 말 하는 국회의원들도 있고요. 그러나 네. 개인의 책임만 있는 건 아니고요. 막말을 개인의 일탈로만 모아서는 안 되고 사회적인 좀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데 정치인들은 나름대로 이 폭언을 통해서 좀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광고에서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네. 이 사실은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언론에 안 나오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대중들에게도 기억이 남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름만 기억이 나는 것을 노리고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그런 의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치인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결국 정치 문화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나쁜 결과를 만든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막말을 하는데 결국은 개인은 인지도를 높일지 몰라도 사회적인 정치 수준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이 노이즈 마케팅이 물론 항상 뭐 성공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노이즈 마케팅은 여당, 야당 또는 보수, 진보 뭐 서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전략은 사실 오히려 진보 진영한테 상당히 좀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미국의 사례를 봐도 이런 막말 정치들이 많이 되면 대부분 좀 진보 성향을 가진 젊은이들이나 네. 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투표나 선거에 관심을 안 갖고 정치를 더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수 세력들은 이런 뭐 세금이나 복지나 뭐 이런 정책 논쟁보다 이런 막말, 개인적인 인신 공격이나 뭐 스캔들 폭로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정치의 좀 무관심층들을 정치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은 네거티브 캠페인의 전략인데 이런 진흙탕 같은 네거티브 캠페인이 오히려 보수 정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이것은 정치권에서는 경계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이 막말은 이제 그만둬야 되고 특히 정치권의 막말은 사회의 성숙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막말 정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일부에서는 뭐 정부가 이걸 강력하게 규제하고 뭐 국회에서도 뭐 윤리위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징계를 해야 된다는데 사실상 큰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국회에서는 뭐 서로 솜방망이 처벌같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정부의 규제는 뭐 과거에는 뭐 군사정부 시절에는 국가원수 모독죄도 있었고 실제로 사상계 발행인이었던 장준하 선생 같은 경우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판하고 옥고를 치르기도 했고 뭐 전두환 대통령 비판하는 사람도 많은 순환을 겪었는데 그 이후로 국가원수 모독죄는 폐지가 됐죠. 그래서 서로 물론 모욕죄나 뭔가 허위사실 유포죄나 명예훼손죄가 있긴 합니다만 정치인들이 발언이 사법적인 거 판결하는 것이 좀 적절하느냐에 대해서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품위를 잃는 그런 막말에 대해서는 좀 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 더 필요하다 뭐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김윤태 교수와 함께 우리 사회의 정치권에 팽배한 막말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치아 하나가 빠질 때마다 또 사망률이 2% 증가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심근경색, 뇌중풍, 뇌졸중이죠.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는 등 치아 관리는 평생 건강과도 직결된다고 합니다. 치아 관리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오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세움치과 윤성민 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치아 관리가 평생 건강과 직결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치아가 이제 질병 상태에 놓이게 되거나 아니면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작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음식물 섭취가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영양소 공급이 어렵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신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통계적으로도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구강 건강에 더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전신 건강과 구강 건강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음식물을 섭취하기 위해서도 잘 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치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아 건강 관리에 대한 어떤 지표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매해 발표되는 지표들을 보면 70% 성인 70% 이상에서 치주 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발표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네. 이제 만성 질환 전체를 쭉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인 70% 이상의 잇몸 질환이 있다. 정말 높은 수치인데 그런데 또 OECD 국가 중에서 치약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들 이야기하는데 네네. 현실적으로 치약을 사용한다는 것은 칫솔질을 많이 하고 치아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인데도 그러네요. 이 칫솔질만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이기도 할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다른 것들을 좀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그 구강 내 플라그를 제거하는데 효율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칫솔질을 사용하는 방법 외에 다른 것들을 잘 알지 못하시는 것들이 좀 있고 또 알고 계시더라도 습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칫솔질 외에 어떤 관리가 더 필요할까요? 치아 사이에는 사실 칫솔을 사용해서 플라그를 제거하는 것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네. 치간 칫솔이나 치실 같은 것들을 좀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가글 용액 같은 그런 것들을 같이 사용을 해주셔야 플라그를 효율적으로 좀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치아는 한 번 나면은 계속적으로 그 치아를 관리하고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영구 치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연령대별 치아 관리도 방법이 좀 다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연령대를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구강 건강 관리 관점에서 봤을 때 40대가 생애 전환 주기라고 하는데요. 이제 네. 비유적으로 볼 때 40대가 되면 이제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치과적인 관점에서는 이때가 치주 질환의 유병률이 굉장히 증가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구강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고 또 본인 혼자서 이제 하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치과에 자주 방문하셔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이 먹어서 이 건강한 치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40대부터 관리가 좀 필요한 거네요. 40대부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시고 사람들이 노화에 따라 또 자연스럽게 또 치아가 빠지거나 염증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40대부터 치아 관리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관리들 그 나이별로 좀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 혼자서 하시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치과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검진을 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노인분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치주 질환에 이미 이완이 돼 있으세요. 네.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질환이 진행되는 것을 막고 예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 좀 드물지만 옛날엔 또 치아 없이 지내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뭐 한두 개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치아 없이 오랜 시간 방치되면 뭐 문제들이 좀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치아가 없으시게 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 이제 섭취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발생될 수 있고 치아가 많이 없으시면 발음이 또 잘 안 되세요. 또 그리고 이제 치아가 없고 이제 틀니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안모의 변화가 생기시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치과 치료의 관점에서 볼 때 치아 치료를 이제 너무 늦추시게 되면 상실된 채 오래 두고 그렇게 되면 이제 치아 치료 계획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치아 없이 많이 이렇게 잇몸으로 음식을 씹게 되면 잇몸에 또 그 상처도 나고 많이 손상도 오고 그러겠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임플란트 또 틀니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요즘에는 임플란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임플란트도 할 때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뭐 통증이나 아프기도 하고 뭐 금전적인 문제도 이야기하시고 그러시는데 임플란트 또 틀니를 할 때 좀 유념할 부분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임플란트는 금속 매식체지 않습니까? 금속 매식체를 신체 사람의 뼈에다가 이제 식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술을 받으실 때 주의사항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수술을 받으실 때 그 금기증들, 뭐 지혈이 잘 안 되신다든지 면역에 질환이 있으시다든지 이런 이제 질환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약간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받으시기 전에 먼저 그 해당 과에 가셔가지고 의뢰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꼼꼼한 사전 체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뼈에다가 식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뼈가 약한 질환들, 대표적으로 이제 골다공증 같은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그것을 먼저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 병원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임플란트 하러 많이 오시죠? 네, 많이들 오세요. 예전하고는 이제 많이 다르게 예전에는 이제 고령 노인분들, 어르신분들께서 이제 치아가 없으신 채로 그냥 지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삶의 질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치료를 하러 오십니다. 네, 연세가 많은 또 부모님들, 어르신들, 특히 치매나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치아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어르신 분들은 구강 질환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치과에 더 자주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구강 건강 관리 이런 것들은 최대한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저희 방송에도 특히 이 고령화 사회 속에서 치아 관리를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윤석민 원장과 함께 그런 정보들을 좀 자주 듣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세움치과 윤석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 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 기관. 우리 쪽 공동훈련 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첨단의 중심 특권을 누리는 오피스텔, 첨단 트레비엔 H시티, 지하철 2호선 예정의 미래가치와 첨단 3지구 개발 호재를 품은 북층형 랜드마크 오피스텔, 첨단 트레비엔 H시티 4월 오픈 383-3535. 한국자산신탁 SM 삼원기업.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 하면은 많이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딱딱하고 거리감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요. 그런데 광주시에는 직접 글을 쓰면서 인문학으로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또 민원인들과 소통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지금 재직한 지 30년이 되신 분이신데요. 정종재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입니다. 글을 쓰고 또 직접 소설까지 집필한 이 행정가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오늘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글 쓰는 행정가 또 인문학적 공직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인문학이라는 것이 휴머니즘을 지향하잖아요. 네. 바로 공직자의 자세가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는 그 휴머니즘의 입각에서 좋고요. 본질은 이제 공직자이기 때문에 같은 성과를 내더라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서 성과를 내고 또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충전하고 그걸 토대로 또 일을 해서 선순환하는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문학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감성들이 좀 있으셨어요. 어렸을 때 어떻게 성장하셨는지도 간단히 좀 듣고 싶네요. 저는 광주시, 서울시 등 이 도예지 생활을 하면서 제가 시골에 태어난 건 참 다행이다라고 그 상당히 감사를 드린 우리 부모님께 시골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저는 전남 안도군 독일도 앞에 있는 노하도라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섬이라는 특징은 자연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삶의 터전이자 놀이터였습니다. 노래 속에서 나오는 바로 그 섬 소년이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자연이 어린 시절부터 어떤 상상력의 보고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어렸을 때 제가 취학 전에 한 그릇 깨우쳐가지고 아버지께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염전에서 한여름에 식사하러 정심에서 돌아오시는데 네. 너무나 고생하시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아버지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했던 그때 아버지가 흐무대했던 그것이 또 토대가 돼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강주로 전학으로 와서 서울로 나중에 대학을 가자 다시 네네. 시골로 내려가시는 저 자식 교육을 위한 맹모 삼천지교를 실천하신 그런 분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께 썼던 그 취학 전에 썼던 첫 편지가 이렇게 또 소설까지 쓰는 그런 계기가 됐을 수도 있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초등학교 시골 6년 동안 일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썼던 것이 아마 잠재력으로 남아있지 않았냐 그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편지를 보고 아버님 뿌듯하시는 모습 속에서 내가 또 이렇게 글을 쓰고 소설을 쓰면 또 많은 그 사람들이 같이 이 책을 읽고 공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시작이 되셨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학창 시절은 어떠셨어요? 저는 친구들이 공부 잘한 친구들보다 운동 잘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운동을 좀 좋아했거든요. 네. 초등학교 5학년 때는 학교 대표 농구 선수로도 활동을 했고요. 제가 큰 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별명이 별로 그렇게 상상은 안 되는데. 네, 좀 달리기를 잘하는 편이어서.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가서는 그 유도 선수로라는 권유를 받아봤습니다. 왜 그런 거 했더니 시골에서 노적히 해가지고 팔목심이 좀 좋았던 모양이죠. 네. 그리고 하면서 제가 반장을 많이 해봤는데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친구들이 리더십도 있고 공부만 잘하는 애기가 아니다. 그래서 저를 반장을 시켜줘서 반장을 여러 번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양한 어떤 생활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의 경험들이 결국은 지금 이렇게 행정가로서 또 글 쓰는 행정가로서 감성으로 소통하는 행정가로서의 그 어떤 동력과 계기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특히 이 지역에서 30년 이번에 지금 30년 되셨지 않습니까? 네. 30년 동안 활동하기 위해서 이 또 시작점에 있어서 광주의 5월을 또 그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80년 5월이 우리 또 행정부시장님의 어떤 진학 그리고 또 뭐 이런 활동에도 영향을 좀 줬을 것 같아요. 예, 곧 그 5월이 다음 주에 이제 다가오잖아요. 5.18 민주화운동 그렇습니다. 39주년이죠. 예. 1980년 5월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가 해산돼 가지고 산수동에 있는 이제 집에서 기거를 할 때 그때 집 앞으로 지나다니는 그 차량을 타고 도청 집회도 보고 그때 그 현장을 보는 게 저 감성이 예민할 때 저 내면화된 것입니다. 네.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도시 강주 그리고 뭔가 나도 공적인 일에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중에 친구 K라는 친구하고 고등학교 때 고3 2학기 때 그 친구가 장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든가 네네. 사회 계약론을 읽고 저하고 디스커션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제안한 게 자기는 역사 철학을 하기 위해서 사학과를 간다. 총재 너는 그 자기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뭐 정치학과가 좋겠다. 서로 네. 어린 시기에 그런 역할 분담을 했고 그래서 정치학과를 제가 가게 된 겁니다. 어린 시절에 만난 친구가 정말 그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정치학을 전공하시고 공직자로서 이렇게 첫발을 난 공직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뭐 정치가 됐든 죄송한데 뭐가 됐든 네. 어느 분야에 상당히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데 네. 처음부터 뭐 다른 건 할 수는 없고 저희 선친께서 전에 면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전 면장님 자제분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희 아버지가 면장을 하셨는데 나란 일을 하신 분들은 그 직함으로 불린단다. 너도 너희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단다. 그래서 제가 공직자 된 길을 그때 갔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공직자가 우리 사회에 올바로 나가는 것 그리고 나중에 그게 얼마나 또 자랑스러운 것인가에 대한 생각하시면서 공직자의 길을 걸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 또 이렇게 행정부시장으로서 광주에서 활동을 하시게 된 이유도 현재 이용섭 시장과의 또 인연 때문이시라면서요. 네, 저는 인연을 시간과 공간의 교차 네네. 지점이라는데 이용섭 시장님하고 행자부 때 네. 제가 비서실장으로 인연을 맺었고요. 그런 인연을 키워서 또 공교롭게 강주시장과 이렇게 부시장으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한번 맺은 인연을 상당히 깊게 이렇게 가져가는 스타일이신 것 같고 또 소설 속에 또 그 소설 이야기를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는데 파리에서 온 이메일 굉장히 저도 그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 소설 속에도 사람의 어떤 관계와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연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30년간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또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공직이 기본적으로 지금 휴머니즘이라고 했고 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공직자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니까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네. 흔히 뭐 낭만주의와 자연주의도 있습니다만은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시민 복지, 그다음 시정 발전에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공직자 개인 입장에서는 그 서산대사의 시처럼 눈길을 걸어가는 그런 발자국이 나중에 오신 분들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다. 네. 또 후배 공직자들한테 부끄러운 선배가 되지 않겠다.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책임감 가지고 30년을 지내오셨고 또 그 속에는 굉장히 유연한 이 마인드가 이렇게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시정을 제대로 이끌어온 어떤 동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파리에서 온 이메일 책을 보면 부시장님 이 프랑스 문화 예술에 굉장히 좀 조예가 깊으세요.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이제 정치학 전공이라 문화예술을 모르는 상태에서 강주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네. 문화관광국장을 했습니다. 네. 그 문화관광국장 한 2년 하면서 중앙으로 가면서 제가 문화예술을 더 잘 알았으면 더 나은 문화행정 서비스를 제공했을 건데 네. 강주 문화예술에는 부채의식이 있어서 네. 중앙에서 일하다가 기조실장으로 내려간 것을 고사를 하고 프랑스 파리 주재관을 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선진국의 문화예술에도 공부를 해서 네. 언젠가는 행정부 시장으로 내려오면 네. 그때 부채의식을 좀 만회하자 그런 생각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집중적으로 현장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경험이 현재 문화 중심 도시 광주에 또 기틀을 만드는 또 초석이 되고 또 그 기본이 되시겠는데요.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또 최근에 이 프랑스 노트담 대성당이 화제로 프랑스 국민들도 굉장히 비탄에 빠졌고 모든 세계 사람들도 당황하고 그랬었는데 부시장님도 이 노트담 대성당에 대해서 또 느낌과 감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빅토리고의 노트르담 드 파리라는 소설책이 있잖아요. 곱추 네. 관련된 그걸 네, 보고 나서 야 노트르담은 그 사원은 어떻게 생겨서 궁금했는데 제가 프랑스 파리 가서 드디어 그를 갔습니다. 네. 그 건물 외관이라도 보고 그 한가운데 광장에 보면 뿌앙 영어로 말하면 포인트죠. 네. 뿌앙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거기서부터 파리에서 외곽으로 나간 거리를 재는 기점인 것도 있고 그 안에 그 많은 스테인드 글라스 그 유명한 세계적인 그 예술품 네. 그걸 봤고요. 노트르담 파리가 화재가 났다니까 저도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노트르담 사원은 단지 파리 시민 프랑스 국민들만의 재산이 아니라 세계인의 문화예술 재산이고 또한 프랑스 파리는 세계인의 고향이라지 않습니까? 네네. 그 고향이 약간은 그 훼손당한 거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그 본능적인 눈물이 났던 것입니다. 그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세계의 고향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노트르담 대성당을 그 주제로 하는 노트르담 드 파리라는 소설 빅토르 위고에 거기 보면 정말 모든 것들을 초월한 사랑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우리 부시장님께서 쓴 파리에서 온 이메일도 결국은 남녀 간의 지속적인 어떤 사랑의 감정을 담고 있는데 이런 어떤 순수한 사랑의 감정들을 30년 동안 또 행정에도 그대로 적용해 오시고 또 그것들 가지고 서로 그 소통해 오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행정은 행정 정보를 먼저 공개하고 또 시민들이 그 정보를 토대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럼 궁극적으로 시민의 뜻을 받든다는 것은 시민에게 쉽게 알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민과 소통을 했는데 네. 뭐 강연을 할 때도 재난안전을 이야기할 때도 딱딱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 파리에서 온 이메일 소설 스토리에다가 재난안전을 얹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인권 관련 이야기할 때 제 소설 스토리에다가 프랑스 인권 대혁명, 강주의 민주인권 파크 이야기, 또 강주 있는 도청 복원 이야기, 또 강주 5.18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얹어서 하다 보니까 그 우리 시민들이 이해도가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좀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편입니다. 네. 나중에 또 이 소설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 부시장님과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소설 지금 뭐 소설은 처음 쓰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권의 소설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소설을 쓸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궁극적으로 대화가 우리가 지금 하는 대화는 수평적 의미의 대화다. 네. 당대에 살아있는 사람끼리 네트워크된 사람끼리 하는 대화다. 저는 수직적 의미의 대화는 죽은 자와의 대화. 우리가 고전에 읽는 것이고 또 태어나지도 않은 후세와의 대화. 네. 저수를 남겨야죠. 저는 이 책을 쓰는 것은 태어나지도 않은 후세와의 대화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교육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손자와 할아버지와 학습 여행 그런 측면에서 장자크 루소가 에밀을 썼듯이 저는 은퇴 후에 재밀, 정종주의 에밀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재밌게 한다거나 그런 류의 그 소설 형식의 책을 써서 후세와 대화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에도 자주 좀 출연을 해 주셔서요. 또 이 청취자들과의 대화도 좀 많이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광야시 정종재 행정부시장과 함께 했는데요. 행정부시장이 쓴 파리에서 온 이메일 소설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깊게 재밌는 시간을 갖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도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끼는 시간이죠. 아름다운 남도. 오늘도 전남도청 대변인실 이돈삼 시민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4월의 마지막 주말 앞둔 금요일이고 또 주말 날씨도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디를 안내해 주십니까? 여행을 얘기하면서 자주 언급하는 곳이 아무래도 이제 절집인데요. 네. 깊은 산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 절집들 언제라도 우리한테 이제 편안한 휴식을 주고요. 또 주변 계곡, 여름 한낮에 더위를 식혀주고 또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사찰 언제라도 이제 좋은 곳이 절집인데 오늘은 절집 가운데서도 조금 많이 색다른 강진에 있는 남미륵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남미륵사 좀 처음 듣는 이름이거든요. 아, 그러신가요? 네. 예. 강진군 군동면 풍동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진읍과 장흥읍의 중간 정도의 자리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곳인데요. 오래된 절집은 아닙니다. 근데 아주 이국적인 동남아의 절집 같은 그래서 해외 여행 느낌까지 받을 수 있는 이제 절집인데 지금 여기에 철쭉이 활짝 피어가지고 환상적인 그런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여행 느낌을 주는 이 남미륵사 어떤 절집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오래된 절집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980년에 들어선 절집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던 집에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를 하던 이 주지 법풍스님이 기도 도량을 넓히면서 이제 중창을 한 게 지금 이제 절집이거든요. 근데 중창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40년 가까이 지금도 이제 중창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중창을 하면서 경내에 꽃과 나무를 많이 심어서 아름다운 경관으로 꾸민 그런 이제 절집이고요. 세계 불교 미륵 대종의 총본산 이렇게 이제 이름 붙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보다도 분위기가 이 중국과 인도의 절집 같은 그러니까 아주 이국적인 그런 절집이고 또 산중이 아닌 이 마을을 통째 절집으로 삼다시피 한 마을 속에 이제 절집이고요. 또 지금 활짝 핀 철쭉꽃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황홀경을 연출하고 있는 또 꽃 속의 절집이기도 한 그런 곳입니다. 마을이 온통 절집이고 또 이국적이고 꽃 속의 절집이다. 예. 호기심이 좀 더 깊어지는데. 예. 일단은 이 남미륵사 불상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또 불탑도 무지무지하게 크고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흡사 중국의 절집처럼 이런 독특한 풍경 또 느낌 분위기를 안겨주는 그런 절집인데 언뜻 무협지의 판타지 공간을 연출해 놓은 그런 것 같은 또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 풍경이 선뜻 좀 그려지진 않아요. 절집 입구부터 이제 색다릅니다. 어떻게 색다르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 절하고 많이 다른 게 여기 남미륵사 가면은 돌로 조각이 된 거대한 코끼리상이 먼저 세워져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 갔는데 이 거대한 코끼리상 앞에서 사진을 찍는 동남아인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러니까 동남아인들 자신들의 고향집 같은 그런 느낌 받았고요. 또 절집의 수호신 역할하는 사천왕상도 여기는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게 높이가 36m입니다. 높이가 36m, 둘레가 32m. 동양에서 가장 큰 이 청동 아미탑을 좌상도 있고요. 또 인도풍의 만불전 여기에는 자그마치 2만 3천 개의 불상이 모셔져 있고요. 이렇게
23,000기 불상 있죠. 또 중국풍의 관음전에는 원통나무 주먹으로 조각이 된 이 관세음 보살상까지 이렇게 거대한 불상 또 거대한 석탑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건축물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중국의 절집 또 인도의 절집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청동 아미탑을 높이 36m 여기 이제 아미탑을 좌상 옆에서 이 절집을 한번 내려다봤는데 동남아에서 봤던 이 절집 풍경하고 아주 똑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국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23,000개 불상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시면 한마디로 입이 딱 벌어지게 하는 이제 그런 절집인데요. 이 평범한 시골 마을에 또 마을이 온통 절집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렇게 엄청난 불사를 법흥 스님이 혼자서 다 했다는 것도 뭐 아무나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불가사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절집인데 여기 일주문에서 경내로 들어가는 길에 철쭉 만그루가 심어져 있거든요. 이 철쭉 만그루가 지금 활짝 피어가지고 절집이 온통 이 붉은색, 빨강색, 또 진분홍색, 분홍색, 연분홍색 이런 철쭉꽃들로 거대한 파노라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들어앉아 있는 나한상도 500기가 있는데 이 나한상까지도 한데 어우러져서 멋진 뭐 그런 곳입니다. 철쭉이 만그루라면 그 철쭉 동산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철쭉 동산이죠. 철쭉 꽃동산, 뭐 철쭉산 이렇게도 이제 괜찮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고요. 철쭉의 꽃말이 혹시 뭔지 아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요. 예, 철쭉의 꽃말 사랑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의 즐거움, 가족과 함께 또는 이제 연인과 함께 가서 이 꽃밭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고백하는 것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랑의 즐거움, 굉장히 경쾌하고도 아름다운 이 또 그 꽃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랑을 고백하고 확인해 보는 시간 꼭 한번 가져보시고요. 절집이 너무나 화사해가지고 또 이국적에서 처음 가신 분들은 조금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도 좀 그러게 이제 어색할 수 있지만은 이 종교를 떠나서 또 종파를 떠나서 이 계절에 이 꽃핀 이 철쭉꽃 활짝 피어 있는 이 계절에 꼭 한번 가볼 만한 이제 그런 절집이고요. 또 지금 보면은 이 둥근 모양의 꽃이 부처님의 머리를 닮았다는 불두화 이것도 이제 조금 꽃망울을 머금고 있더라고요. 이 불두화도 그러고 또 수련도 하나씩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요. 이 수련이 피고 있는 연못도 아주 이국적인 그런 절집이고 여기 철쭉 만개한 철쭉이 지고 이제 여름이 되면 여기에 또 빅토리아 연이 피거든요. 이 빅토리아 연을 보려는 사람들이 또 다시 한번 또 북적거릴 그럴 절이 여기 남미륵사입니다. 저기 인터넷에서 본 것 같아요. 이 빅토리아 연 위에서 이렇게 스님이 불경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절집인. 예, 맞습니다. 법흥 스님이 이 빅토리아 연잎에 올라앉는 그러니까 진귀한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하고요. 또 빅토리아 연으로 불리는 이 큰 가시연꽃의 대관식을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여기 남미륵사입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 연은 해가 지기 시작하면 꽃봉오리가 이제 이렇게 네 쪽으로 갈라져서 흰 꽃을 피우고요. 다음날 저녁에 꽃잎이 양파처럼 하나씩 벗겨지면서 이제 핑크빛으로 변해서 왕관을 연상케 하는 그런 화려한 자태를 뽐내다가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아 일생을 마감하는 그런 특이한 꽃이거든요. 이 빅토리아 연꽃 밤에만 핀다고 밤의 여왕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는 그 꽃입니다. 네, 원산지가 우리나라는 이 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이제 아마존이 원산지고요. 이 빅토리아 연꽃 뭐 연잎 하나하나 지름이 1m에서 1m 한 80까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스님이 여기 연잎에 올라앉아서 불경을 하는 그 장면 연출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 연 8월 달에 핍니다. 그때 되면 또다시 이 절 한번 더 북적거릴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절집과의 느낌이 좀 사뭇 다른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일 것 같습니다. 예, 뭐 해외 여행 가신다 생각을 하시고 강진 남미륵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남도 특히 강진의 좀 독특한 절집 남미륵사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전남조선 대변실 이돈삼 시민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출근길 기온이 10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데요. 한낮의 기온도 12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종일 흐리겠고 오후에 비 소식이 있어서 작은 우산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 남부 내륙 중심으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예상됩니다.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지만 최고 기온이 20도를 넘어서지 않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엔 비가 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잡 협찬 날씨 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직 4월 한 달간 최저 5,1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SUV를 누릴 절호의 기회.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하고 짓는 도심 속의 명품 전원주택 단지. 수안 썬밸리 에코타운. 수안의 인프라를 다 누리고 교육도 자연도 준비된 명품 전원주택 단지. 수안 썬밸리 에코타운. 4월 오픈. 1577-4941. 주식회사 유인 상동.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김성환 감독님, 요즘 건설 현장 떨어짐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던데요? 높고 위험한 곳에서 일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사다리를 잘 설치하고 안전대를 제대로 걸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모동 보호구 착용도 잊지 말고요. 네, 안전이 최우선이죠. 불량 발판, 불량 난간 아웃, 불량 사다리 아웃. 작업 발판, 안전 난간 세이프. 안전은 권리입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가 함께합니다. 4월 26일 금요일 황동현의 시선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황동현, 한가름, 구성 최은영, 박소희, 기술 박성현, 그리고 진행의 황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아이 키우는데 남자 여자가 어딨나? 육아휴직 잘 갔다 와. 유치원 끝날 시간이잖아. 걱정 말고 가. 잠깐만요. 아이들 지나가게 제가 비켜드릴게요. 당신의 배려가 아이를 키우는 힘이 됩니다. 내 아이란 마음으로 함께하면 어떨까요? 공익광고협의회.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우리 고장 광주. 우리가 자란 만큼 광주도 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이 한 장의 카드에 담았습니다. 광주 상생카드. 사용자 혜택은 더 많이. 지역 상권과 경제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광주 상생카드. 맛집에서도 카페에서도 문화생활까지. 이제 광주 어디에서든 광주 상생카드로 광주 사랑을 표현하세요. 당신의 따뜻한 소비가 함께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광주광역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바텐더 최주원이라고 합니다. 바텐더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그 한 잔을 내어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좀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처음에는 손님으로 갔다가 우연찮게 시작한 직업이고요. 올해 딱 29, 10년 차입니다. 항상 웃고 뭔가 정말 이 직업이 좋아서 하는구나. 네, 현재는 세계 랭킹 이제 7위까지는 경험을 해봤는데 이제는 세계 1위를 목표로 열심히 나아가보는 중입니다.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목표를 잡고 직접 실행에 옮길 것.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결국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우주정보를 위하여 건배. 광주 MBC가 청년들의 우주 정복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